최근 몇 년간의 집값 흐름을 보면 쉼틈 없이 올랐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꾸 오르기만 하니까 언제쯤 이런 상승세가 꺾일까, 이런 물음도 매년 던져졌는데 물론 그간 변곡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올리는 9.13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게다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는 시장에 지금 불확실성마저 키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박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9.13 대책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집값 측면에서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의외로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은 굉장히 강력했다고 볼 수 있고요. 8.2 대책과 함께 상당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은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로 시작해서 올해 7월 달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정책 효과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7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의 대출과 또 세제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효과가 다소 좀 둔감해지는, 그리고 아마 시장 내에서도 충분히 감당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그 가격이 완만하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완만하게 오다가 지금 공교롭게도 어제죠 9월 26일 날 한국감정원의 주간 동향에 의하면은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전주에 비해서 2배로 0.06% 오르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13 대책의 효과가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부분의 바탕 속에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급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전체적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공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기대대로 좀 효과가 드러났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예. 61% 정도 줄었는데요. 대책 이전에는 집가 상승 자체가 21.4%나 올랐습니다. 예. 대책 이후에는 4.4%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일단 잡는 데는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출을 규제해서 거래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화된 것은 결국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이제 규제가 완화되거나 또 대출이 또 완화되면 가격이 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집값이 안정됐다, 하락됐다, 이런 분석을 가져가려면 집값 상승이 좀 가팔랐던 때 이전과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홍 교수님, 네.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럼 상승세가 전과 비교해 잠잠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좀 맞을까요? 가격 자체는 안정화됐다고 봐야죠. 문제는 이제 1년 동안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9억 원 이하 주택과 9억 원 이상 주택으로 구분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9억 원 넘는 경우는 대출이 전면 안 되거든요.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61%나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9억 원 넘는 것들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43%나 늘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1년 전에 시행하기 이전보다도 약 한 17% 정도 늘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께 이해하기 좋게 9억 원 넘는 건 대출이 안 되는데 오히려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이 늘었어요. 이건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예.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잔, 돈 있는 사람들만 샀던 거죠. 네. 오히려 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했던 것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오히려 거래 건수가 줄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대출이 은행 돈을 좀 필요로 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거래를 죽여놨다. 오히려요. 예. 만약에 강남에서 10억 넘는 것들, 네, 예. 9억이 넘으면 실거래가 9억 넘으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조금 대출 안 돼요. 고가 주택은 9억인데 실거래가는 13, 4억 돼요. 예. 근데 실제 대출은 9억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만약에 강남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10억, 15억 정도 간다면 예. 이 실수요자가 한 5억, 6억, 7억을 가지고 나머지 레버리지로 대출을 받고 샀어요. 예. 근데 9억이 넘는 돈이 전부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9억 넘는 주택 매수를 더 못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9억 원을 기점으로 해서 집값 거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박사님, 지금 이 집값 상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이 제 느낌이 맞는 겁니까? 맞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아니다라고도 성급하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예. 많은 또 시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또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은 그렇게 움직임이 없는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자체의 상승폭이 분명히 통계상으로는 뭔가 의미 있는 수치로서 0.06%라는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굉장히 국지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확연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으로 전체적인 평균을 하게 되면 가격 상승폭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폭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예. 것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오히려 뭐 마이너스라든지 체감할 수 없는 정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평균적인 숫자와 수치만 가지고 시장을 그대로 이게 이야기하기가 한편으로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 궁금한 부분이 집값을 자극하는 요소야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수요와 공급 이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실제 거래량을 보면 너도 나도 이 집을 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홍 교수님, 거래량은 주는데 집값은 되게 오른다. 잘 이해가 좀 되지가 않는데 이 상황을 좀 풀어서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그 8월 6일 날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10월 달 되면 이제 그 시행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10월 초에 할지 중구순에 할지 아니면 뭐 11월, 12월에 할지 아니면 더 늘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행을 할 겁니다. 예.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기업자는 수익이 줄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겠죠. 예. 지금 강남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도시 재생, 재건축, 재개발 사업 조합도 만약에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이 준다는 것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집을 사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금년도 서울시의 입주 물량은 4만 3천 가구, 2천 가구 정도 넘거든요. 네. 4만 2,892가구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도 4만 1,900가구인데 네. 2021년도에 가면은요 2만 가구로 줍니다. 이렇게 공급량이 갑작스럽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입주하는 물량인들인데 예. 거기 한 4분의 1 정도가 일반 분양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분은 올해 15,000가구가 안 됐어요. 12,000가구 정도 됐는데 예. 청약 통장 가입자가 2,500만 명이나 됩니다. 자, 분양 가격을 낮추면 수장자 입장에서는 좋죠. 예. 근데 이렇게 수익이 줄면 조합이나 기업자들이 공급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거래량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의 오름세가 나타나는 것은 직접적인 거래가 많아져서 그게 확정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예.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상당히 그 집을 살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금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매각하기가 쉽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일단 매도자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고 느긋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수요자들의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예, 상당히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거래량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호가 중심의 상승세로 구체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하나 왔습니다. 끝번호 6955번님께서 이 가격 결정은 역시 수요와 공급이 정한다. 세금은 가격 인상 요인이다. 경제학의 기본이다. 뭐 지금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해주시는 의견, 뭐 철저히 시장 관점에서 의견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뭐 주제가 주제인 만큼 시청자 의견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향후 1년간의 이 집값 흐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흥미로운 이 조사가 나왔는데 앞으로 1년간 이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 39%가 오를 것이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그리고 19%가 내릴 것이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 외 28%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사실 이 올 초만 하더라도 내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좀 지배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전문가들 역시 집값 상승에 표를 더 던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두 박사님, 이 박사님께서 예상하는 집값 향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연초에는 9.13 대책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떤 효력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혹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전망을 해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3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시장에 있어서 뭔가 어떤 거래량들이 일부 살아나거나 거래 심리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네. 7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의 어떤 상승 부분이 수치로서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 자체가 충분히 수요에 충족시킬 만한 부분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만 가구 이상이 사실 올해와 내년에 있어서 공급이 될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있어서 공급이 이어지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시장에 상당히 팽배해져 있고요. 또 생각보다 지금 부분에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에 풍부한 자금과 함께 구매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기 상태에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향후에 있어서도 1년간 혹은 그 이상의 상황에 있어서도 상승 폭에 있어서의 다소의 변동은 있겠지만 저는 상승 쪽에 상당히 무게, 즉 지금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예. 부분들에서 상당히 공감을 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공 교수님께서는 혹시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 보시는지 좀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 자료도 좀 제시해 주시죠. 저는 일단 공급을 줄이는 정책, 정부가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건데요. 이것보다 이제 가격을 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공급마저 줄이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이미 가격이 올라서 선반영됐기 때문에 예. 이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이제 이미 그 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그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지역별 차별화가 더 심화되지 않겠나. 9억 원 넘는 것들은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고 거래될 수 있지만 예. 그 이하는 대출이 규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안 되는 그 전제하에 시행된다면 조금의 더 상승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서 좀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 공급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박사님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택 공급이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죠. 공급이 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 원인이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의 진원지라고 하면 서울 시내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 시내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정부가 공급 대책이라고 내어놓은 것은 서울 수요를 충분히 대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3기 신도시 등을 통해서 사실은 필요한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다가 사실은 공급 물량을 쏟아내겠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많은 설명과 추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3기 신도시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다 지금 그 규제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의 추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쪽에 여론이 많이 쏠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급 부족 가능성에 대한 여러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시장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 내에서 확산되고 있고 팽배하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가격 상승을 밀어올리는 또 지속시키는 그런 어떤 화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거론은 잠깐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흐름의 상승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홍 교수님, 네. 아직 분양가 상한제 확대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이 10월에 도입된다면 이 적용 범위, 수준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네. 전문가들은 지금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선 10월 초에는 적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일단 연기를 시사했고요. 또 이낙연 총리도 시의적절치 못하다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시행한다면 10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1월에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 시행 범위는 지난주 9월 26일 날 한국감정원 주간 발표를 보면은 서울이 강북이 0.05% 올랐고요. 예. 강남이 0.06% 올랐습니다. 예. 근데 그 전주를 보면 오히려 강북이 더 많이 올랐어요. 예. 강남은 0.02%인데 강북이 0.03% 올라서 네. 원래 정부는 강남 3구나 마용성 지구, 마포, 용산, 성동 지구를 규제하려고 했던 건데 예. 강남보다 강북이 더 많이 오르면 더 많이 오른 지역을 빼고 강남은 규제할 수가 없어요. 예. 한다면 아마도 서울시에 강남북을 합친 25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더 나가서 만약에 서울만 규제한다면 수도권 지역에 특히 과일 지구가 4군데 있습니다.
바로 하남시, 성남 분당구, 과천, 광명시인데 여기를 놔두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한다면 투기과일 주고 31군데인 세종시까지 다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쉽게 결정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쉽게 결정은 못하지만 분명히 시행을 합니다. 그 시기는 10월이 아니라면 12월, 2월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알겠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네. 일단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을 지지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박사님께도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줄곧 뭐 저희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네, 뭐 네. 여러 군데 나가시면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오시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네. 이 제도가 실수요자 입장에서 집값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문제점을 좀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죠.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어서 새 집의 가격을 굉장히 낮추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고 하니까 나쁠 게 없죠. 취지는 예, 네. 취지는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요. 그것에 낮춰진 가격으로 그 해당되는 주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청약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예. 실수요자들 가운데 우리가 가점제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는 가점제가 100%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해당되는 인기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점을 충분히 쌓아놓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의 기회가 사실 재건축이나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 일반 분양분으로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소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소량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도 경쟁률이 높아지는 걸 감안하면은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가 포장이 잘 되어서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의 내용은 갖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현실화되는 꿈과 현실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실수요자들이 내 것으로 하는 체감을 느끼기에는 정부의 정책과 해당되는 쏟아지는 물량 자체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실수요자들은 말 그대로 희망 고문만 시키는 그런 정부의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분양한 그 강남의 상하아파트 2차가 분양이 됐는데요. 예. 분양 물량이 얼마 없다 보니까 200대 1이 넘었습니다. 네. 바로 그 역삼동 같은 경우는 100대 1이 넘었어요.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분양 물량은 작은데 수요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낮춰서 그 분양하는 일반 분양분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물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 아주 극소수의 얘기라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공급이 적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이 또 하나 오셨습니다. 20대 아들이 둘인데 집값이 상승한다는 뉴스를 들으면 가슴이 상당히 좀 먹먹하다. 아까 공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좀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서울에 임대주택을 좀 많이 공급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주택과 관련한 변수, 금리 부분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명히 나타날 테고요. 전망은 엇갈리고 있지만 홍 교수님, 네. 만약 하느니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고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통화량이 당연히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당장 집값에 더 부담으로 좀 작용할 것 같은데 시장 분석 좀 어떻게 업계에서 오히려 하고 계십니까? 부담이 아니라 좀 가벼워지지요. 이자가 낮아지니까. 예. 금리를 낮추게 되면 수익환원법에서 수익을 종합환원 이율로 나누면 가격이 되는데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집값이 좀 밀어올릴 네. 수 있다는 일단은 측면에서 그 은행의 그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익도 높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0.25% 정도거든요. 미국이 이제 금년도 말에 제로금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 간 초단위 금리가 제로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편중해서 부동산 시장뿐이 아니라 경제가 장기 침체에 가는 구조적 장기 침체 때문에 그럴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대출을 규제해서 부동산 시장에 흘러가는 돈을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낮추는 것에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두 박사님은 같은 질문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떤 저금리 기조,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에도 사실은 불황 상태에서 화랑으로 바뀌었던 부분에 가장 근저에는 저금리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게 되면 부담을 줄이고서도 충분히 내 집 마련의 꿈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저금리 기조가 보다 더 연장
연장됨으로써 또 더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들의 여러 가지 그런 바탕들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집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희망의 소식이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가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있고 그 대출 규제에 의해서 고통받는 쪽은 또 공교롭게도 서민들이 대출받는 문턱을 다 막아놨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민들은 결국 그림의 떡이 되고 금리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주택이라는 것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또 의미도 상당히 강화되기 예. 때문에 아마도 많은 자산가들 시중에 부동자금 1,100조 이상 되는 그런 그 돈 속에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이 저금리 기조 하에서 시장 상황에 주택을 더욱더 선호하게 만드는 그런 속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는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분양 질서나 혹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바람직한 질서에는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실수요자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집값이 항상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 수요자 입장에선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홍 교수님, 네.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지금 이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려야 될지 한 말씀 한 부탁드립니다.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처럼 도시정비 사업 시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대기 수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매입을 한다 해도 역시 지금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규제하게 되면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고요. 예. 무주택자라면 청약 가점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 거의 70점 정도 돼야 되고요. 서울이 한 60점 넘어야 되는데 가점을 늘리는 쪽으로 좀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당장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부담이 가는 범위가 아니라면 내년쯤 그 매수를 생각하는 것도 좋겠고요. 조금 더 대기 수요로 간다 그러면 3기 신도시를 돌려볼 만도 합니다. 뭐 네. 과천도 있고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택을 구입하는 데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두 박사님, 실수요자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시죠. 네, 어쨌든 실수요자들은 본인이 서울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은 서울 주변으로 충분히 옮겨가도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아마 개인별로 가게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되요. 서울에 만일 머무는 쪽으로 전략을 선택하신다면 굳이 지금 당장에 있어서 고가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라도 충분히 본인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저는 우선 선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향후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021년, 2022년 정도 됐을 때 수급 상황에서 불균형으로 해서 오히려 지금보다 주택 가격의 상승 쪽의 가능성들이 저는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더욱더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머물고자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의 구입을 적극적으로 청약만 기다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물량부 예. 제한도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알아보시면서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저는 한 표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인 그 매수에 한 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